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겨울의 찬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던 조선 세조 13년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눈발이 채 가라앉지 않은 함경도의 산맥 위로는 검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신화 속에서 길을 잃고 울부짖는 짐승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유 없이 등을 한 번씩 쓸어내렸는데, 그건 단순한 계절의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 겨울, 함경도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시대의 큰 균열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이 바람은 그 예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기 조선의 북쪽 변방에서는 그 말 그대로 누군가는 눈 속에 쓰러져 돌아오지 못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계신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닿는 곳이 어디인지 저도 알고 싶거든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만들어두고 오늘 밤 시작해볼까요? 북쪽 끝자락, 함경도의 산줄기는 늦가을부터 이미 눈을 뒤집어 쓴 채 겨울을 맞이한다. 말굽이 닿는 곳마다 길은 얼어붙고 개울은 하얗게 숨을 죽이며 조용히 잠겨 있었다. 그런데 이 고요한 풍경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들끓고 있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수탈과 부역에 대한 불만은 이미 밑불처럼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서리가 내리고 또 내리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단단하게 굳어져 갔다. 기록에 따르면 함경도는 변방이라는 특성상 무기와 군사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튼튼한 방어체계가 조선 왕조 자체가 아닌 반란군의 손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당시 조정은 충격을 감추기 어려웠다. 이것은 마치 왕이 아끼던 집무실의 열쇠를 도둑에게 스스로 건넨 격이었다. 열린 학문적 해석으로 보자면 이러한 사태는 중앙 집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때 지방에서 어떤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도 평가된다. 이른 새벽, 길주의 민가들은 하나둘 어둠을 털고 일어나 불을 지폈다. 방식은 늘 같았다. 집단을 말아 화로에 올리고 장작이 타기 시작하면 그새 얼어붙은 물독을 따뜻한 물로 깨워서 아침을 준비한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장정들의 발걸음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을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 누군가 모여 속삭이는 듯한 기척,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 비친 결의의 그림자는 평소의 그것과 달랐다. 이 시에는 이 불안한 민심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다. 아니, 실은 그가 직접 불씨를 모아 불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는 함경도 토착 세력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중앙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며 동조자들을 하나둘 규합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새벽, 길주의 바람이 유난히 차게 불던 시간대, 이 시에는 모여든 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을 것이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서려 있었다. 마치 얼어붙은 강 위를 내딛기 직전 이미 발 아래 갈라질 금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려는 자의 단단한 결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움직임이 무턱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종종 반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흥적인 폭발을 떠올리지만 실상 역사 속 대부분의 봉기는 촘촘한 계획과 준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에의 봉기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지리를 훤히 꿰고 있던 그에게 함경도의 험준한 산맥, 여진족의 기습 가능성, 혹독한 겨울의 특성은 모두 장벽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함경도 백성들은 수십 년간 변방을 지켜왔음에도 뚜렷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차별 대우를 견뎌낸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은 지방 관리들의 자치권까지 빼앗아가며 불만을 더욱 자극했다. 결국 억눌린 감정들이 누군가의 선동 한마디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차올라 어느 순간이면 넘쳐 흐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던 작은 변화의 흐름은 이내 전체로 번졌다. 길주로 이어지는 산길 곳곳에서는 모여든 장정들이 무기고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상인들 역시 조용히 가담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생계가 중앙의 정책으로 흔들린다고 느낀 수공업자들도 반란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심지어 하급 관리들까지 동참했다는 소식은 당시 조정이 느끼기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에 가까웠다. 그 무렵 길주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함경도의 겨울 하늘은 붓을 먹물에 적셔 쓸어내린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먹물색 하늘 아래 이시애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불씨가 결국 거대한 화염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돌이킬 수도 없었다. 마을 너머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불길한 예감처럼 들렸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그걸 대조선 정세 변화의 미세한 떨림이라고 불렀다. 조금 과장된 표현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들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기이하게도 그날 새벽 들판에서는 양이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다. 보통 양은 험한 기후 변화나 낯선 위협이 감지되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 작은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 해석을 낳았다.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 울음이 나라가 뒤흔들릴 징조라고 믿었고 학자들은 단순한 기상 변화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다. 그 울음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이시애의 반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조는 사정전 깊숙한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호지에 스며들며 방안을 가볍게 울릴 때마다 그의 눈빛은 어느 순간 멀리 한경도까지 뻗어나가는 듯했다. 보고서는 밤낮으로 쌓여갔고 글자는 검게 번지며 서로 겹쳐 보였다. 세조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눈꺼풀 아래로 묵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이것이 단순한 지방의 소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은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혼란을 겪었고 지방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소란도 익숙한 일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보고서들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 전하, 이건 불씨가 아니라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실제로 함경도에서 날아든 급보 중 한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성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으며 토착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그 문장은 세조의 가슴 한가운데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져 그의 어깨 위에 곡갈처럼 눌러붙는 겨울의 얼음 조각 같았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잠시 손가락 마디를 눌러보았다. 손끝에 힘을 줄 때마다 관절이 딱딱하게 소리를 냈고 그 작은 소리마저도 방 안에 울려 퍼져 어색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세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조선의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항상 누군가의 숨결, 움직임, 무언의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에 정적처럼 무섭게 느껴졌다. 전하,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병조판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다. 이 말 속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세조는 답을 하기 전에 숨을 길게 들이켰다. 숨결 끝에 겨울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섞여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단순히 군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사실이고 동시에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열린 학문적 시각에서 보면 이 순간은 조선 중앙 권력이 자신의 한계와 마주한 장면으로도 해석된다. 중앙 집권은 강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지방에까지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을 때 그 압력은 되려 반대 방향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함경도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 한 시종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다. 전하, 함경도 변방의 무기고 대부분이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입니다. 그 말에 세조의 눈매가 살짝 흔들렸다. 변방의 무기고 그것은 국가의 생명이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가 창호 바깥을 날아가며 희미하게 들렸다. 세조는 잠깐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새 한 마리가 이 추운 겨울에 울어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지는 기분이었다. 물론 이건 과학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먼 감정적 반응이지만 역사 속 지도자들 또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소한 순간이기도 하다. 즉시 토벌군을 편성하라. 세조는 결심한 듯 말했고 그 말은 사정전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다. 신하들은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이건 시험이었다. 조선 왕조의 권위와 힘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 그리고 모든 신하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선 전체에 어떤 흔들림을 가져올 것인가. 이날 밤 늦게 세조는 홀로 남아 다시 한번 보고서들을 천천히 넘겼다. 어느새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방 안에 은근하게 퍼졌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또 한 번 창호지를 두드리며 울고 있었다. 세조는 창호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은 길주, 함흥, 영흥까지 뻗어있는 끝없는 그림자 같았다. 왕의 손이 닿기엔 너무 멀고 너무 춥고 너무 음습한 그림자.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수천 명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오래된 상처와 미래에 대한 희미한 욕망을 들고 겨울을 헤치며 모여들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시애의 봉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경도 백성 전체가 세조에게 이제 그만 들어라 라고 외치는 거대한 울림이었다. 그리고 세조는 그 울림을 듣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조정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세조의 방 안에서는 여전히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마치 그 소리가 깊고 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겨울이 도착했다는 것을. 한편 눈이 굵게 흩날리는 길주의 새벽. 이 시에는 자신의 거처에 모여든 동조자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방 안의 온도는 낮았지만 모인 이들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다.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 말없이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한치 망설임 없이 이 자리에 선 이들까지. 그들의 숨소리가 겹칠 때면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해졌다. 이 시에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어. 그 말은 놀랍도록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은근한 겨울밤의 바람 같았고 방 안을 긴장으로 가득 채웠다. 마치 누군가 눈 위에 숨겨둔 칼을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걷는 느낌이 들 만큼. 그의 뒤에는 펼쳐진 함경도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장정과 수공업자, 상인과 하급 관리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반란군이라는 이름이 점점 실체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산맥 아래에 숨어있던 용암이 조금씩 표면을 향해 끓어오르는 것처럼 움직였다. 누구도 처음엔 큰일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의 분노는 사소한 불씨에 불과하지만 수천 명의 분노는 산 하나를 통째로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조정은 토벌군을 보낼 것이옵니다. 한 부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이 시에는 잠시 고개를 들고 부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오. 여기까지 오려면 한 달은 걸린다는 것을. 그 말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흔히 반란군 지도자가 보여주는 무모한 자신감과는 조금 달랐다. 오히려 수십 년간 함경도의 산과 골짜기, 겨울과 여름, 바람과 적들까지 모두 경험한 자만이 가진 조용한 확신에 가까웠다. 실제로 함경도는 이시애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고 그 공간은 그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의 바탕이 되고 있었다. 그곳의 기후와 지형, 여진족의 위협과 그들의 움직임, 그리고 중앙에서 온 관원들이 어떻게 지방을 흔드는지까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무형의 자산이었다. 게다가 당시 함경도 백성들은 중앙으로부터 계속되는 차별 대우에 지쳐 있었다. 조선 초기부터 함경도의 주민들은 변방 수비에 투입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 호족들은 점점 중앙의 정치 구조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조의 철저한 중앙 집권 정책은 백성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켰다. 이제는 우리에게 대의 명분도 있고 실력도 있다. 이 시에는 다시 지도 위에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방 안의 동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의로운 봉기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사이의 불만을 최대한 흡수했고 그것을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깃발 아래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마침 좋은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대간마마 함흥부사 이진석이 우리 편으로 돌아섰사옵니다. 그 순간 이시애의 얼굴에 서서히 웃음이 번졌다.
함흥은 함경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이 움직였다는 것은 함경도 전체가 이미 조정을 등질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진석 역시 토착 세력이었고 중앙에 대한 불만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합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효과를 냈다. 곳곳에서 백성들은 스스로 토벌군에 맞서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고 반란군의 세력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이런 움직임을 보며 후세학자들은 함경도 봉기는 밀란과 지방 독립권, 수호 운동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평가했다. 정확히 어느 범주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어떤 이들은 당시의 봉기가 지역 정체성의 발현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함경도의 기지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독립성과 고집스러운 성향, 그리고 외세에 맞서 싸우며 길러진 강한 생존력 등이 이 봉기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당시 길주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폭풍전야였다.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열기가 감돌았다. 밤마다 들리는 짐승들의 울음, 멀리서 들려오는 돌부리 차이는 소리, 그리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모두 불안과 기대가 묘하게 뒤섞인 공기를 만들어냈다. 그날 밤 이시에는 혼자 거처 밖으로 나섰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먼 산맥 위로는 달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는 눈밭 위에 조용히 발을 내디디며 중얼거렸다. 조정에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 말은 공기 중에서 잠시 떠돌다가 이내 차가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조는 분명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 건국 이후 이런 규모의 반란은 없었고 그것도 함경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봉기는 조정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시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을 인정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는 또렷한 의지가 떠올랐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오. 우리는 의로운 신하요.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도 그를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함경도의 바람은 차가웠고 발 아래 눈은 깊었다. 하지만 이시의 가슴 속의 뜨거운 불길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길주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는 어느새 함경도 전역을 휘감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퍼지고 있었다.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변화가 아니었다.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쌓여온 세월의 앙금이 한꺼번에 표면 위로 터져나온 결과였다. 그동안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이유로 묵묵히 버텨왔던 사람들은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은 강이 봄바람에 조금씩 금이 가다가 어느 순간 쾅 하고 터져버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함경도의 여러 고을에서는 들판과 성문 어귀에서 장정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평소 같으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깃발 아래 서서 자신들의 명분을 외치고 있었다. 중앙의 가혹한 수탈을 멈추어라. 지방인의 자치권을 돌려달라. 그런 구호는 지금의 언어로 치환하면 극히 정치적 문장처럼 보이지만 당시 백성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반란은 길주에서 시작되어 함흥, 영흥, 정평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특히 함흥의 움직임은 결정적이었다. 함경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이곳이 움직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흔히 정치적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단지 누군가 돌을 하나 던진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오래 쌓여있던 힘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에 가까웠다. 대감마마, 함경도 각지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사옵니다. 부하의 보고를 듣는 이시애의 표정은 무척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도 함께 깔려 있었다.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 길주에서 함흥까지 천천히 이어지는 길을 짚었다. 그가 짚는 선을 따라 민심도 함께 움직였다. 분노는 물처럼 흘러내리기 마련이고 갈 곳을 찾으면 급류가 된다. 당시 함경도 백성들의 상황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척박했다. 변방이라는 이유로 부역은 강하고 보상은 적었으며 무역이나 교역에서도 여러 제약을 받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억눌린 지방 정체성이 폭발한 사건으로도 읽힌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중앙집권 체제의 균열을 보여준 상징적 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토론이 분분하다. 반란군 내부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오랫동안 변방에서 여진족과의 전투를 거듭해온 장정들이 많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군대 조직이 빠르게 갖추어졌다. 대부분은 야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산과 골짜기를 넘나들며 싸우는 데 능숙했다. 게릴라 전술이라는 말이 훨씬 뒤 시대의 단어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의 전투를 알고 있었다. 한 부하가 다급히 달려왔다. 대간마마, 길주 무기고를 확보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 순간 방안은 묘하게 술렁였다. 무기고 확보는 반란군에게 날개를 단 것과 같았다. 칼과 창만이 아니라 화약과 활이 있었고 말과 갑옷까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편이라. 이시에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승리를 앞둔 기쁨보다는 어떤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무기가 자신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반란군의 세력은 순식간에 수만 명 규모로 불어났다. 백성, 상인, 농민, 수공업자, 하급 군관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길거리에는 불이 켜지고 굴뚝에서는 밤새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마다 모닥불이 타오르며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저놈의 중앙 관리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지 하고 욕했으며 또 누군가는 이제야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 고 외쳤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이들은 함경도의 현실을 알면서도 반란이란 단어에서 오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양면적 반응은 역사 속 어떤 봉기에서도 늘 발견된다. 민중의 분노는 단단하지만 그 속에는 늘 작은 균열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한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흔한 모습이다. 인간은 변화의 순간마다 용기와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는 법이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그러나 반란군의 본진은 여전히 분주했다. 부하들이 들락날락하며 소식을 전했고 산 너머에서는 눈을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마치 함경도의 겨울 그 자체가 모두 밤샘 준비를 돕고 있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였다. 다음 날 새벽 이시에는 거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은 흐렸고 달빛은 사라진 채 모든 것이 희뿌연 눈빛 아래 잠잠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곧 조정이 움직일 것이오.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부하들이 고개를 들며 귀를 기울였다. 그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거웠다. 우리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하지만 반란군의 사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이미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고 그 작은 마을은 이내 거대한 전쟁터로 변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백두산의 그림자 아래에서 함경도의 운명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한양에서는 얼어붙은 새벽 공기를 뚫고 북쪽으로 향하는 종이 급하게 날아들었다. 전령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그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보고서는 병조판서의 손을 거쳐 곧바로 사정전으로 전해졌고 종이를 펼친 세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글씨는 가지런했지만 내용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함경도에서 반란군이 세력을 결집하였고 무기고 점령까지 감행하여 싸웁니다. 세조의 눈꺼풀이 가볍게 떨렸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내부에서는 천천히 요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반란이라는 단어는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였고 그것이 지금 가장 험한 북방 요충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혼란이 아니었다. 병조판서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전하, 더 늦기 전에 토벌군을 편성해야 하옵니다. 세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시선은 방안 가득한 보고서 뭉치 위를 훑었다. 백성들의 불만, 지방의 차별, 중앙의 강압적 정책, 그리고 무기고까지 넘어간 상황. 모든 갈등이 한 지점에서 폭발했고 그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어유소를 총대장으로 삼아라. 그의 목소리는 간결했고 단호했다. 이름이 정해진 순간 조정 신하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어유소는 뛰어난 장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험 부족이라는 평가도 함께 따라다녔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그가 가장 적합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전장에 나설 수도 없고 더 높은 대신들이
이런 위험한 임무를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지도자들은 종종 완벽한 선택이 아닌 가능한 선택을 한다. 지금 세조의 결정은 바로 그 범주에 있었다. 며칠 뒤 한양 성박훈련원에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대규모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병사들의 갑옷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말들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1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조선 조정이 투입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병력에 가까웠다. 전쟁을 위한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엄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유소는 맨 앞줄에서 세조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명예 받들게 싸웁니다. 그 외침이 끝나자 병사들의 함성이 훈련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명, 받들게 싸웁니다. 그러나 함성 뒤에 남는 여운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출정은 12월 초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바로 계절이었다. 함경도의 겨울은 그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않았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산맥은 칼처럼 날카로운 바람을 쏟아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불만이 새어나왔다. 이런 날씨에 험한 산은 어떻게 넘는단 말이냐. 말도 얼어 죽겠네. 장수 강수는 어유소 곁에서 속삭였다. 대장님, 병사들이 벌써부터 지쳐갑니다. 어유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하나둘 그의 갑옷 위에 떨어져 녹아내렸다. 견뎌야 한다. 우리가 늦을수록 반란군은 더 강해질 것이니. 그러나 현실은 말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반란군은 게릴라 전술을 쓰며 산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낯설고 험한 지형에 익숙한 반란군은 기습을 퍼부어대며 토벌군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보급이었다. 겨울철 행군에서 군량과 연료를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방 관아들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반란군의 눈치를 보기도 했고 애초에 중앙정부가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서운함도 있었다. 대장님, 보급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어유소는 얼어붙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가장 혹독한 적은 반란군이 아니라 함경도의 겨울 그 자체였다. 그러던 중 정찰대가 급히 돌아왔다. 대장님, 길주성의 반란군 주력이 집결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은 어유소의 가슴을 크게 흔들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명령을 내렸다. 전군, 길주성으로 향한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추위에 지치고 목숨도 위태로웠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다. 길주성 앞에 도착했을 때 성벽 위로 반란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은 마치 차가운 겨울 하늘 밑에서 스스로 불꽃이 되어 흔들리는 듯했다.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격군에게 겨울은 절대적인 불리함이었다. 화살은 눈보라 속에 빨리 힘을 잃었고 사다리는 얼어붙은 벽에 붙지 않았다. 병사들은 하루하루 체온을 잃어갔고 사기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라앉았다. 결국 어느 밤 강순이 울먹이며 외쳤다. 대장님,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어유소는 성을 바라보았다. 성 위에서는 반란군이 북을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어둠 속을 길게 밀고 들어와 마치 토벌군의 가슴 속을 흔드는 파도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후퇴한다. 그 순간 토벌군 전체의 숨이 떴는 듯했다.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부군이 반란군에게 공식적으로 패배한 순간이었다. 얼어붙은 밤공기 속에서 어유소는 자신을 조용히 용서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남쪽을 향해 발을 옮길 뿐이었다. 조정에서 기대하던 승리는 없었고 그의 발자국 뒤에는 패배의 그림자만이 길게 남아 있었다. 혹독한 겨울의 어둠은 길주성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토벌군을 끝까지 따라붙었다. 병사들의 갑옷은 이미 얼어붙어 무게가 2배는 늘어난 듯했고 발밑의 눈은 한 걸음마다 푹푹 꺼졌다. 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하늘에는 달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장정들의 귓가를 날카롭게 베어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가 귓속에 대고 돌아갈 곳은 없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얼핏 보면 이 장면은 한편의 극적인 전쟁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반란군의 매복을 경계해야 했고 보급은 이미 바닥났다. 눈보라 사이로 들려오는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에 몇몇은 몸을 움찔거리며 여진족의 기습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산짐승의 울음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 그 울음이 만든 긴장감은 실제 적군의 화살만큼이나 사람을 소모시켰다. 어유소는 여전히 말을 타고 병사들 앞을 지켰다. 눈발 아래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패배의 무게는 단순히 군사적 책임만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고 중요한 때에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패배는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결과였고 그 사실은 그의 어깨에 눈보다 더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다. 대장님, 병사들 중에 쓰러지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강순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하고 말의 고삐를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 본진까지 가야 한다. 어유소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 말은 사실을 말하는 정도였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주문처럼 들렸다. 본진까지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너무 멀었고 그만큼의 체력이 남아있는 장정은 많지 않았다. 토벌군이 남쪽으로 후퇴한다는 소식은 반란군 본진에 금세 퍼졌다. 길주성 위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이 밤새 이어졌다. 그들의 북소리는 차갑고 텅 빈 겨울 하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멀리 떨어진 골짜기까지 진동을 전했다. 그 북소리는 단순히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을 이겼다는 거대한 선언이기도 했다. 역사 속에서 중앙군이 지방 반란군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매우 드물었고 그만큼 큰 충격을 남겼다. 며칠 뒤 남하한 토벌군은 마침내 함경도 남부에 도착해 재정비를 시작했다. 병사들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지만 이미 많은 병사들이 동상과 굶주림으로 누워 있었다. 일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이 시기 사망자 중 절반이 전투가 아닌 추위와 질병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전쟁 역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실로 자연 환경은 때때로 인간보다 더 잔혹한 적이 된다. 어유소는 눈 덮인 언덕 위에 서서 멀리 북쪽을 바라보았다. 성체가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길주성 아래 얼어붙어 있었다. 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순이 묻자 어유소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민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이미 바람 앞에 촛불 같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정으로 돌아가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하께 할 말이 없구나.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 말은 강순에게도 병사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한 미약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패장의 절망,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단 하나의 급한 소식이 도착했다. 대장님, 한양에서 소환령이 내려왔습니다. 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소환은 곧 처벌을 뜻했다. 어유소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가야지. 그는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대들은 남이 장군의 군대가 오면 합류하라. 반란 진압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의 말투는 끝내 장수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비록 패배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크게 흔들었다. 마치 하늘이 그를 위로하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길주성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반란군은 승리에 도취되었고 사람들은 모닥불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던 이시에는 오히려 침착했다. 그는 길주성 성루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오. 첫 번째 토벌군을 이긴 것은 큰 성과였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조정이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함경도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떠 있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승리의 징조라 했고 또 어떤 이는 폭풍전야의 별빛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별은 함경도 땅을 두 번째 큰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예고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조 13년 12월 말 길주성 아래의 혹독한 바람은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 속에서 토벌군의 진영은 점점 더 침잠해갔다. 군막 사이로는 연기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불길은 이따금 흔들리며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불을 피워도 손끝은 저렸고 아무리 두꺼운 갑옷을 입어도 추위는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어유소는 전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세웠다. 그는 새벽녘에 천천히 진영 밖으로 걸어나가 길주성을 바라보았다. 성벽 위의 횃불은 마치 밤하늘에 박힌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의 음영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을 닮아 있었다. 성 위에서는 여전히 북소리가 울렸다. 리듬은 일정했고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군의 사기가 여전히 높다는 증거였다. 대장님, 추위가 병사들을 계속 쓰러뜨리고 있사옵니다. 강순의 목소리는 마른 바람 속에서 갈라졌다. 어유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알고 있었다. 전사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쓰러지고 있었다. 병사들이 모여있는 구석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싸움이람. 동토에서 죽으라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말은 곧바로 징후처럼 번졌다. 불만은 늘 이렇게 시작한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퍼진 뒤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이 된다. 토벌군의 군량은 이미 바닥이었다. 남아있는 식량은 보름도 되지 않았고 연료는 더 심각했다. 장작은 거의 없었고 남은 나무들은 얼어붙어 쉽게 타지 않았다. 대장님,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유회가 조심스레 다가와 보고했다. 차라리 한양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유소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땅에 떨어진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녹지 않은 채 그대로 그의 장갑 위에 남아 있었다. 그처럼 이 싸움의 모든 순간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성벽 위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반란군은 밤마다 함성을 지르며 북을 울렸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 모습은 토벌군의 마음을 더욱 꺾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 예상치 못한 대비는 기록자들에게 큰 질문을 남긴다. 왜 같은 겨울인데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누군가는 무너졌는가? 학자들은 이것을 환경 적응도의 차이, 민심의 결속력, 그리고 의의를 내세운 봉기의 사기 상승 효과 등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이유는 훨씬 단순했다. 반란군은 고향에서 싸우고 있었고 토벌군은 낯선 극한 속으로 던져진 존재였다. 이 차이는 추위보다 더 혹독한 무기였다. 한밤중 눈보라가 더 거세지기 시작했을 때 강순이 급히 달려왔다. 대장님,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는 전군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어유소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입김으로 피어오르는 동안 그는 수십 가지 선택을 머릿속에서 짚어보았다. 그러나 어떤 길도 정답은 아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후퇴한다. 그 말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퍼져나갔다. 토벌군의 진영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조선 왕조 역사에는 이 문장이 새겨졌다. 정부군이 지방 반란군에게 패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조선의 권위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토벌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자 길주성 위에서는 외침이 울렸다. 우리가 이겼다. 반란군의 함성은 거칠고 뜨거웠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이시에만큼은 침착했다. 그는 성루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오. 그 말은 너무나도 냉정해 보였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는 지도자,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하들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시에는 알고 있었다. 저 토벌군을 물리친 것은 승리가 아닌 다음 전쟁의 초대장이었다. 밤하늘 위에 떠있던 달은 차갑고 창백했다. 그 아래에서 함경도의 겨울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깊어지고 있었다. 세조 14년 정월, 한양의 궁궐에 도착한 급보는 궁궐의 공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새벽녘, 사정전의 문이 급히 열리며 병조판서가 들어섰고 그의 얼굴은 눈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조가 문서를 받아 펼치는 순간 방 안의 촛불조차 숨을 죽인 듯 흔들림을 멈추었다. 어유소가 길주성 공략에 실패하고 후퇴하였사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얼음 송곳이 세조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충격이었다. 한양의 심장은 잠시 부쉈다. 세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이 사실이냐? 세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병조판서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잠시 후 세조는 마치 몸속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선 건국 이래 정부군이 반란군에게 패배했다고? 그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던진 절규에 가까운 울림이었다. 사정전 안의 신하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조선의 권위, 조선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려 본 적은 없었다. 왕조 개창 이후 가장 큰 굴욕, 왕조 내부에서조차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려울 즈음
세조는 손바닥으로 어좌팔거리를 세게 내리쳤다. 어유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함흥 부근에서 재정비 중이라 하옵니다. 즉시 한양으로 데려오라. 세조의 목소리는 매서웠고 방 안의 공기는 칼처럼 차가워졌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어유소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세조의 분노 뒤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배신감, 실망, 그리고 불안. 군사적 실패만이 아니라 조선 왕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듯 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이대로는 조선을 다스릴 수 없다.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 왕조 권력이 스스로의 한계를 처음 자각한 순간, 이는 단순한 전쟁의 문제를 넘어서 조선의 정치 구조에 깊게 파고든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의정부 우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든 시선이 세조에게 쏠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짧지만 날카로운 결단을 내렸다. 두 번째 토벌군을 편성한다. 신하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3만으로 늘린다. 그 말은 전쟁 규모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명운 전체를 거는 일이 되었음을 뜻했다. 총대장은 남이, 난이를 기용하라.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남이, 당대 최고의 명장, 젊고 예리하며 무엇보다 전술 감각이 뛰어난 장수. 그를 투입한다는 것은 세조가 더 이상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남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조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는 듯한 말투였다. 한편 함흥에서 소환령을 들은 어유소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받게 될 책임과 벌을. 누군가 위로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막았다. 이 패배는 내 책임이다. 그는 자신의 갑옷을 정리하며 말했다. 왕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내 마지막 의무다.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패배는 그들의 패배였고 그의 책임은 그들 모두의 책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유소는 군인의 마지막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소환령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며 길을 나섰다. 반면 길주성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승리의 소식이 함경도 전역에 퍼지자 반란군은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대감마마, 조정에서 남이를 총대장으로 삼아 3만 대군을 편성한다 하옵니다. 부하의 급한 보고에도 이시애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다. 드디어 올자가 오는구나. 그는 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조선 최고의 명장, 어유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장을 잘 읽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남이.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첫 번째 토벌군은 이겼지만 두 번째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요. 겨울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다. 함경도의 바람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전국을 덮은 전쟁의 기류는 그보다 더 냉혹해지고 있었다. 이제 조선 왕조 최대의 시험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세조 14년 2월 한양훈련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적막한 겨울 공기 속에서도 병사들의 갑옷이 부딪히는 금소금은 선명했고 순찰하는 장수들의 목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다. 전날 밤 내린 눈 덕분에 훈련원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그 위를 지나가는 장정들의 발걸음은 결연함으로 무겁게 찍혀갔다. 그 중심에는 젊은 장수 난이가 서 있었다. 33세 나이. 하지만 이미 조선 전장의 명장으로 불리던 남이는 곧게 선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3만 대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으며 마치 먼 산맥 너머까지 내다보는 듯한 정적인 기세가 있었다. 남이 장군, 전하께서 말씀하신 바 이번 출정은 조선 왕조의 운명을 가르는 대업이라 하셨습니다. 부장이 조심스레 말하자 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우리가 실패하면 조선의 권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사령관으로서의 자각이자 책임이었다. 남이는 어유소가 남기고 간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전장을 경험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추위가 혹독해서, 보급이 부족해서 같은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바라보았다. 첫째,
방한 장비의 부재, 함경도의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전은 병력을 절반은 잃을 수 있는 치명적 실수였다. 둘째, 보급로 차단.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화살이 아닌 식량이라는 것을 남이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셋째, 반란군의 지형 활용 능력. 그들은 고향에서 싸웠고 지형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정면 대결이 아닌 게릴라 전술은 중앙군의 약점을 완벽히 찌르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남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장수들과 부장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열었다. 지도 위에는 함경도의 산맥과 고을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남이는 빨간 점을 찍었다. 첫 번째 토벌군처럼 함경도 북단까지 단숨에 올라가지 않는다. 우린 단계적 북진을 한다. 먼저 확실하게 확보할 곳은 함흥이다. 여길 장악해야 길주로 가는 길목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급로는 이중으로 확보한다. 하나는 남쪽에서 이어지는 주 보급로, 하나는 동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보조 보급로다. 부장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다. 장군, 이렇게까지 대비하면 이번에는 확실히 승산이 있습니다. 남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승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의 말은 단지 의지가 아니라 의무였고 숙명이었다. 며칠 뒤 하늘은 흐렸고 새벽 안개가 훈련원의 울타리를 감싸고 있었다. 세조가 직접 출정 장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왕이 직접 나와 군을 보낸다는 것은 그 전쟁이 가진 의미를 모두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경들아, 세조의 목소리는 바람을 가르듯 울려 퍼졌다. 이번 출정은 조선 왕조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장병들의 손이 창과 검자루를 꽉 쥐었다. 세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이를 바라보았다. 남이 내게 맡긴다. 그 한마디에는 세조가 가진 마지막 희망과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남이는 무릎을 꿇고 격식대로 답했다. 명예 받들겠습니다. 그 순간 3만 대군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 울림은 한양 성벽을 넘고 남산을 지나 멀리 퍼져나갔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출정한 남이의 군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각 병사마다 방한용 네이와 털 외투가 지급되었고 갑옷에는 보온을 위한 가죽 안감이 덧대어졌다. 식량은 2달치가 확보되어 있었고 이동용 말과 짐술에는 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행군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대신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움직이는 하나의 철갑성처럼 보일 정도로 단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패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수의 의지와 왕조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었다. 남이는 행군 중에도 늘 말을 타고 전열을 살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침착했다. 어떤 병사도, 어떤 지형도, 어떤 징후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행군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함경도 경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쌓인 눈은 깊었고 산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이번 행군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장 어유해가 말했다. 장군님, 첫 토벌군 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남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수월해 보이는 것은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반란군의 첩보는 빠르게 남이에게 전달되었다. 함흥부사 이진석이 반란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정보는 특히 중요했다. 함흥은 반란군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함흥을 확보하면 길주는 고립된다. 남이는 말에서 내려 지도를 펼쳤다. 이 전략은 탁월했다. 반란군은 첫 토벌군의 무리한 공성전만 경험해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남이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전략적 고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함흥은 예상보다 쉽게 함락되었다. 반란군은 이미 길주의 주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이진석은 발을 빼고 조정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었다. 함흥이 무너지는 순간 이시에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부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대감마마, 길주가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시에는 조용히 탁자 위를 두드렸다. 그 리듬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긴장과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남이는 어유소가 아니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번에는 전략이 다르오. 우리를 고립시키고 시간을 무기로 쓰려는 것이오. 부하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시에는 차분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오. 겨울은 여전히 깊지만 전장은 점점 남이의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곧 길주성 앞에서 전쟁의 모든 갈림길이 하나의 격돌로 모이기 시작했다. 3월 초
함경도의 겨울은 여전히 사나웠다. 그러나 이제 그 눈 덮인 산맥 아래에서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남이가 이끄는 3만 대군은 마침내 함흥을 완전히 장악한 뒤 주변 고을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북쪽으로 점진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번 뿌리를 내린 수목처럼 단단하고 끈질겼다. 남이는 속도보다 완벽함을 택했다. 어유소가 실패한 이유를 누구보다 냉정히 분석했기에 같은 함정을 반복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함흥이 무너진 뒤 반란군 측에는 바로 파장이 일었다. 그들의 기세가 꺾인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감은 분명 눈에 띄게 커졌다. 함흥은 함경도의 허리와 같은 곳이었다. 그곳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기동성과 보급로의 상당 부분을 잃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남이는 본진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서 지도 위를 다시 살피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함흥에서 길주로 이어지는 고갯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옆에서 부장 강순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장군님, 함흥 인근의 마을들이 모두 협조하고 있습니다. 첫 토벌군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성들은 승산 없는 편을 택하지 않는다. 민심이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강순이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확실히 군량미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반란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고립이다. 남이는 손가락으로 길줄을 톡하고 두드렸다. 이 시해가 아무리 결연해도 고립된 성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남이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반란군의 근거지를 하나씩 잘라내고 고립시키고 숨통을 조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 곳, 길주만 남겨놓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인 조선식 토벌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북방 군벌들과의 전투에서 익숙해진 점진적 압박과 보급 우위에 기반한 현대적인 감각이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한다. 남이는 시대를 앞선 장수였다. 그의 사고방식은 조선 무인들에게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한편 길주성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더 무겁게 깔리고 있었다. 성벽 위의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표정은 처음의 패기와는 달랐다. 대간마마, 함흥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부하가 전했다. 이시에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은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더욱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래, 결국 그리 되었군. 그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도 아니었다. 첫 토벌군의 패배는 반란군에게 엄청난 사기 상승을 가져왔지만 그만큼 조정이 두 번째 토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시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시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성곽도, 지형도, 마을의 위치, 산맥의 굽이, all of it. 그는 몇 달 동안 피로 그려낸 자신의 전쟁 계획이 남이의 전략 앞에서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꼈다. 놈은 어유소와는 다르오. 이시에는 부드럽지만 무겁게 말했다. 성급하지 않고 무모하지도 않다. 우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틈없이 다가오고 있어. 부하들이 침묵에 빠졌다. 그 말은 사실상 전황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감마마,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시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지리는 여전히 유리하고 우리의 민심은 아직 꺼지지 않았소.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처음과 달리 약간의 불안이 비쳐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길주성이 가진 가장 큰 적은 추위도 조정의 군대도 아닌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3월 중순이 되자 남이는 반란군의 마지막 본거지로 향하는 준비를 마쳤다. 군대는 철저히 휴식을 취했고 장비는 점검되었으며 보급품은 넘칠 만큼 확보되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든 병사들의 움직임에 깃들어 있었다. 장군님, 길주성까지는 약 3일 거리입니다. 정찰대가 보고했다. 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함흥부터 북쪽 일대는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 이제 길주만 남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이어 말했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결코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다. 길고 긴 겨울을 이기는 자가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그 말에 강순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장군님, 이번 작전은 참 정교합니다. 남이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전쟁은 원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기본을 지키는 자가 이긴다. 준비하고, 먹고, 버티고,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천천히 눈송이 하나가 나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장의 열기는 확실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3만 대군은 길주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질서 있고 흔들림 없었다. 반면 길주성의 내부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의 저울은 서서히 나미의 손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3월 말 함경도의 하늘은 묘하게 눌린 듯 무거웠다. 눈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장의 기류는 하루가 다르게 팽팽해지고 있었다. 나미가 이끄는 3만 대군은 드디어 길주성 인근 평야에 도착해 진영을 구축했다. 토벌군은 순식간에 규율 있는 움직임으로 방진을 만들었고 그 모습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거대한 철벽이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반면 성 안의 분위기는 첫 토벌군 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기세등등한 환호가 울려 퍼졌지만 지금은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성벽 위로 깃발은 여전히 펄럭였지만 바람에 실린 그 찢어지는 소리는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내는 듯했다. 밤이 깊자 길주성 성루 위에서 작은 횃불 몇 개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부하가 숨을 몰아쉬며 이시에에게 달려왔다. 대감마마, 토벌군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시에는 조용히 창문 앞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성벽 아래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군막과 깃발,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토벌군의 횃불이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 천막과 횃불의 배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전쟁을 오래 준비해본 자라면 이 정도만 봐도 나미의 성격과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성급하지 않군. 이시에가 낮게 말했다. 우리와 정면 승부를 벌일 생각이 없소. 실제로 나미는 어유소처럼 무턱대고 공성전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길주성을 압박하고 있었다. 보급로 차단, 전열 유지, 지속적 포위, 심리적 압박. 전쟁의 기본 중 기본이면서도 실제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들을 나미는 완벽하게 하고 있었다. 성 내부에서도 문제가 커져가고 있었다. 성문 앞에서는 병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무기고에서는 화살을 세던 장정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군량이 크게 문제였다. 대감마마, 남은 식량이 한 달분도 되지 않습니다. 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알고 있소. 이시에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절망이 숨어 있었다. 성 밖에서 포위한 토벌군의 보급은 넘쳐났다. 성 안의 반란군은 하루가 갈수록 줄어드는 식량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어느새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조심스레 퍼지고 있었다. 이제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날 밤 진영 밖에서 북소리도 함성도 들리지 않았다. 나미는 일부러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조용함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될 때가 있다. 심리전이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긴다. 너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방식. 나미는 천막 안에서 조용히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나무 필봉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걸로 천천히 길주성을 둘러싼 원형 포위를 가리켰다. 부장이 물었다. 장군님, 총공격은 언제 시작하시렵니까? 나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다. 굶주림이 성벽을 부숴줄 때까지 기다린다. 부장은 감탄 섞인 숨을 내쉬었다. 장군님은 전쟁을 칼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시는군요. 나미는 아주 짧게 웃으며 말했다. 전쟁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며칠 뒤 성 내부에서 결국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식량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고 부상자들의 약재가 부족해지고 사기를 북돋우려던 북소리조차 힘을 잃었다. 성 안의 공기는 점점 답답하게 무너져갔다. 그리고 결국 누구도 원치 않은 제안이 나왔다. 대감마마, 항복을 고려하옵소서. 측근 중 한 명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시에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었다. 항복이라. 그 단어는 마치 차가운 비수가 그의 가슴을 스치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여기까지 몇 달 동안 싸워왔고 피를 흘렸고 사람들을 모았고 명분을 세웠고 누군가는 목숨을 버렸다. 항복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따르던 모든 이들의 희생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싸움이 얼마나 무겁고 오래 끌렸는지도 알고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성벽 너머로는 기다란 횃불의 줄기가 마치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도저히 돌파 불가능한 강,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 하나가 성눈 안간에 살며시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마저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시애가 말했다. 부하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동경과 충성,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인 표정. 4월 초, 남이는 마침내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공성 사다리가 수십 개 세워지고 동문, 서문, 남문 동시에 진격이 시작되었다. 성벽에서는 반란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그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다. 동문 돌파, 서문 돌파, 연이어 들려오는 보고는 길주성의 마지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남이는 말을 타고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성 안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장수가 울먹이며 외쳤다. 대감마마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 순간 남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패장이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진 강한 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잔당을 정리하라. 하지만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의 명령은 명확하고 따뜻했다. 전쟁은 끝났다. 함경도의 겨울도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봄이었다. 4월 초의 찬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길주성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싸늘했다. 성문이 무너지고 토벌군의 군화 소리가 성 안을 메울 때 마치 누군가 오래된 막을 찢어버린 듯 긴 전쟁의 끝이 갑작스레 찾아온 느낌이었다. 이시애의 거처 앞에 선 남이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대감마마께서 스스로 결말을 택하셨습니다. 부하 장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다. 남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걸어 들어가 방 안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이시애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패장이었으나 그 의지와 결단은 누구보다 강했던 인물이었음을 남이는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예를 표하듯 허리를 굽혀 묵념을 올렸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던 자였구나.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잠시 뒤 남이는 모습을 바로 세우고 진중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반란의 잔재는 정리하되 죄 없는 백성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이 땅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남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정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더 중요했다. 그는 끝까지 그런 장수였다. 남이는 성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부서진 가옥들, 불타지 않았지만 삶의 흔적이 희미하게 지워진 골목들, 그리고 놀란 눈빛으로 토벌군을 바라보는 백성들. 그들을 보며 남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전쟁은 왕들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고통은 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법이다. 그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곳의 민심은 이미 크게 다쳤다. 우리는 승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질서를 되찾으러 온 것이다. 남이의 명령 아래 병사들은 방화를 금지했고 약탈을 철저히 단속했다. 부상자들에게는 의약품이 제공되었고 식량은 공평하게 나누어졌다.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은 안도했고 심지어 몇몇 반란군 출신의 젊은이는 목숨을 구해준 토벌군에게 절을 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아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남이는 잘 알고 있었다. 토벌군의 승전 소식이 한양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그리고 그날 사정전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전령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전하, 전령이 숨을 몰아쉬며 엎드렸다. 길주성이 함락되고 이시의 난이 완전히 평정되었사옵니다. 순간 세조는 마치 오래 숨겨온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번졌다. 남이 해냈구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왕조의 명운을 짊어진 장수가 마침내 조선을 구했다는 의미였다. 이시의 난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반란이었다. 그러나 이 반란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조선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중앙 집권은 강력한 권력을 만들지만 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힘은 쉽게 균열된다. 둘째, 지방민에 대한 차별과 과도한 부담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힘으로만 땅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 민심은 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남이는 이러한 교훈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했다. 그는 승전 직후 조정의 장계를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백성을 얻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입니다. 칼은 난을 잠재울 수 있으나 민심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세조는 그 글을 읽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다.
얼마간은 아무도 세조의 표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세조는 결국 중앙 집권을 유지하되 지방의 실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함경도에는 새로운 관리들이 파견되었고 그들은 이전과는 달리 백성들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한편 함경도에는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눈이 녹은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났고 부서진 마을에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작은 장터가 열리기 시작했다. 어떤 노인은 나미의 진영으로 찾아와 고맙다며 따끈한 수프를 건넸다고 한다. 나미는 그릇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철수하는 병사들 사이로 아이들이 작은 발걸음으로 따라오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에 부장 강순이 말했다. 장군님, 어쩌면 이 땅은 다시 평온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미는 하늘을 쳐다보며 느릿하게 대답했다. 평온은 언제나 전쟁보다 힘든 법이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특유의 냉철함 속에서 드물게 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해 봄, 함경도에는 긴 겨울보다 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고 이 시에 나는 역사 속 하나의 큰 갈림길이자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나미는 이 전쟁을 통해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증명했다. 전쟁의 승리는 칼끝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 조선은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 겨울은 끝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함경도의 겨울이 길고 깊게 드리워졌던 그 시대, 조선 왕조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흔들림 속에 놓여 있었다. 길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함흥과 영흥으로 번져나갔고 억눌린 지방민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파도처럼 왕조를 덮쳤다. 이 시대의 결연한 봉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오랜 차별과 고립에서 비롯된 집단적 울부짖음이었다. 처토벌군은 혹독한 겨울과 지형, 그리고 민심의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조선 정부군이 처음으로 패배한 순간 한양까지 울려 퍼진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세조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조정의 침묵은 그 시대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토벌군을 이끈 나미는 달랐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무리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장수였다. 방한 준비, 보급, 단계적 압박, 그의 전략은 겨울처럼 차갑고 봄처럼 유연했다. 결국 함경도의 산맥은 나미의 계산 앞에서 고립되고 길주성은 마지막 힘을 잃어갔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시애가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택했을 때 전쟁은 끝을 맞았다. 그러나 나미는 승리의 칼보다 백성의 눈물을 먼저 보았다. 그는 약탈을 금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해 봄, 함경도에는 새싹이 다시 피어올랐다. 눈 속에서 피어난 작은 초록빛처럼 조선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전쟁의 결말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세울 수 있다는 오래된 진실을 조용히 일깨우고 있었다.